(26화) 줄거리. 위영공을 복위시킨 영희가 정사를 독단하자 이를 참다 못해 공손 형제들이 영희를 피살한다. 정사를 일임한다는 위영공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을 탄식하며 공자전은 진나라로 망명하고 강국 초나라와 진나라는 속국들을 모아놓고 서로 화평하기로 맹약한다. 한편 제나라에서는 제장공을 죽이고 곤세가 나날이 강해진 최저일가를 멸한 경봉이 정권을 잡는다. 그러나 노폭에는 계략을 써 경봉을 내쫓고 초공왕의 서자 공자위는 자기 조카이며 형의 아들 웅미를 죽이고 왕위를 빼서 초용왕으로 등극하고 제후들을 모아 대회를 연다. 한편 오나라와 초나라는 자주 전투를 했고 태사광은 사기국 낙성연에서 진평왕에게 신묘한 곡조를 연주한다. 이튿날 아침에 모든 문무백관들이 문안을 드리러 침실로 들어오자 진평공은 어젯밤에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괴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 괴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때 한 역사가 들어와서 정간공이 진평공에게 문안을 드리기 위해 도착했다고 고했다. 진평공은 양서릴로 하여금 정간공을 정중히 영접하라고 분부했다. 양서릴이 궁에서 나와 말한다. 이제야 주공의 꿈을 해몽할 수 있게 되었소. 여러 대신이 그 이유를 묻자 양서릴이 대답한다. 듣건대 정나라 대부 공손교는 학식과 견문이 썩 뛰어나다고 합니다. 정나라 군우는 이번에 분명히 그를 수행하고 왔을 것인즉 그에게 주공이 꿈에 보았다는 괴물에 대해 물어보면 능히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양서릴은 정간공을 영접하기 위해 관역으로 갔다. 그는 정간공에게 예물을 바치고 진평공이 병 속에 누워있다고 말했다. 이때 위영공도 너무 놀란 나머지 병을 얻어 서둘러 본국으로 돌아갔다. 정간공도 공손교에게 진평공의 병환을 문우하고 오라는 말을 남기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양서릴이 공손교에게 묻는다. 우리 주공께서 꿈에 몸이 누렇고 발이 3개 달리고 자라와 비슷하게 생긴 괴물을 보셨답니다. 이것이 무슨 징조이겠습니까? 내가 듣건대 자라처럼 생긴 짐승으로 발이 3개 달렸다면 능이라 합니다. 지난날 우임금에 붙인 이름은 곤인데 그는 물을 잘 다스려 피해를 막으라는 명을 받았으나 결국 아무 공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순임금은 요임금으로부터 정사를 물려받자마자 곤을 잡아 동해의 우산에서 그 다리 하나를 자른 다음 죽였습니다. 그 후 곤은 황능이란 괴물이 되어 우연이란 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임금이 즉위하게 되자 그는 붙인 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왕조, 상왕조, 주왕조 3대를 내려오며 한 번도 제사를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왕실은 쇠약해지고 폐업을 성취한 기국이 맹주로서 명실공히 천하 패권을 잡고 천하를 다스리는 형편이 아닙니까? 하원죽 기국 군우께서 마땅히 천자를 보좌하여 모든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혹시나 그런 제사를 전혀 안 지낸 것 아닙니까? 이날 양서릴은 진평공에게 가서 공손교의 말을 전했다. 이에 진평공은 대부 한기에게 교례에 의해 곤의 영혼에 제사 지내게 했다. 그 후 진평공의 병은 차츰 완쾌되었다. 진평공이 찬탄한다. 정나라 공손교는 과연 온갖 사물에 대해 견문이 넓은 자로다. 진평공은 일찍이 거나라가 공물로 바친 솥을 공손교에게 하사했다. 공손교가 양서릴에게 말한다. 기국 군우는 백성들을 구휼할 생각은 않고 초나라의 사치만 모방하니 걱정이요. 이렇듯 소견이 맡겼으니 지금은 병에 차도가 있더라도 다시 악화되는 날이면 별 도리가 없소. 내가 이번에 곤의 영혼에 제사 지내라고 한 것은 기국 군우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오. 내 말을 명심하시오. 공손교는 말을 마친 다음 즉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때 한 나그네가 위유 땅을 지나가다가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무엇인가 상의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 확실하진 않았으나 진나라 국사에 대한 말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 나그네가 가까이 다가가 본즉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단지 돌덩이 10개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나그네는 무심코 그곳을 지나 길을 가는데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나그네는 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그 수군거리는 소리는 바로 그 10개의 돌무더기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나그네는 크게 놀라 급히 산을 뛰어내려와서 그 지방 사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했다. 그 지방 백성이 말한다. 우리도 며칠 전부터 그 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하도 괴이한 일이라 감히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소. 결국 이 소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강주성 안까지 퍼졌다. 진평공이 태사강에게 묻는다. 돌이 어찌하여 말을 할까? 돌이 어찌 말을 하겠사옵니까? 분명 귀신의 장난이옵니다. 본시 귀신이란 백성을 의지하므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귀신들이 불안해져서 요망스러운 일이 생기는 법이옵니다. 지금 주공께서는 화려한 궁시를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셨나이다. 아마 그 돌들이 이러한 백성의 원한을 논했을 것이옵니다. 이에 진평공은 아무 대답도 못했다. 광이 궁에서 물러나와 양설일에게 말한다. 귀신들이 노하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으니 주공께서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요. 주공께서 사치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초나라 장화궁 때문이니 장차 초나라 왕에게도 환란이 닥쳐올 것이요. 과연 한 달 남짓하여 진평공은 병세가 악화되어 죽고 말았다. 진평공은 사기궁을 지은 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병들어 죽은 것이다. 진평공의 뒤를 이어 세자이가 군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진소공이다. 고지를 구계로 몰아내고 여구영을 죽인 제나라 대부 고체는 백성들의 비난을 받다가 죽었다. 그래서 죽은 고체의 아들 고강이 벼슬을 계승하여 대부가 된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 본시 고강이란 위인은 나이는 젊지만 몹시 술을 좋아했다. 그는 항상 난시와 더불어 술을 마시는 동안 서로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자연 진무우와 포곡과는 사이가 벌어졌다. 급기야 고시와 난시가 한패가 되고 진시와 포시가 한패가 되어 서로 비난하며 의심하고 미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어느 날 고강이 술이 취하자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아 어린 시동을 몹시 때렸다. 그러자 곁에 있던 난시가 단단히 매질하여 혼을 내주라고 고강을 부추겼다. 이리하여 별다른 잘못도 없는데 호되게 매를 맞은 시동은 앙심을 품고 진무우의 집으로 갔다. 시동이 거짓으로 소리친다. 야단났습니다. 고강과 난시가 각기 가병을 일으켜 내일 대감집과 포곡 대감집을 기습한다고 합니다. 그 시동은 다시 포곡의 집으로 가서 같은 말을 짓거렸다. 진무우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급히 수레를 타고 포곡의 집으로 가는 도중 술이 얼근히 취한 고강을 만났다. 고강이 진무우에게 묻는다. 대감께선 가병들을 거느리고 어디를 이처럼 급히 가시오. 진무우가 이 말을 찌푸리며 대답한다. 역적모의를 하는 놈이 있다기에 잡으러 가는 길이오. 그런데 대감은 어디로 가는 길이오? 술을 마시러 난시에게 가는 중이오. 진무우는 고강과 헤어져 더욱 급히 포국의 집으로 달려갔다. 포국의 집 앞에는 수레와 무장한 가병들이 모조리 동원되어 있었다. 포국과 진무우는 곰곰이 앞일을 의논했다. 진무우가 말한다. 지금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고강을 만났소. 그의 말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난시 집으로 술을 마시러 가는 길이라 합디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 그들의 동정을 탐지하도록 합시다. 이에 포국의 신복이 은밀히 난시의 집으로 가서 동정을 살피고 왔다. 신복 부하가 두 대감에게 보고한다. 난시와 고강 두 대부는 의관을 벗어던지고 술을 마시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포국이 말한다. 혹시 그 시동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까요? 진무우가 대답한다. 설사 그 시동이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대로 그냥 있을 수는 없소. 왜냐하면 내가 이곳으로 오는 도중 고강이 어디를 가느냐고 묻기에 역적모의하는 놈들을 잡으러 간다고 했소.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저들을 치지 않는다면 저쪽에서 우리를 의심하여 무슨 수작을 꾸밀지도 모르오. 지금 그놈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하니 당장 기습하도록 합시다. 이 말에 포국도 쾌히 승낙했다. 이윽고 진무우와 포국도 각기 가병을 이끌고 출발하여 난시의 집을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이에 난시의 집 문지기는 급히 뛰어들어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난시는 이 보고를 받고 당황하여 술잔을 떨어뜨렸다. 비록 술이 취했으나 비교적 정신이 말짱한 고강이 말한다. 속히 가병들을 무장시키는 한편 궁으로 들어가서 주공께 진무호와 포국이 역적모의를 했다고 고합시다. 그러면 주공께서 군사를 보내 능히 저들을 무찌를 것이요. 난시는 즉시 가병들을 일으킨 다음 고강의 뒤를 따라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들은 진무호와 포국의 가병들과 힘껏 싸우면서 길을 열어 궁을 향해 줄다름질 쳤다. 진무호와 포국은 고강과 난시가 주공의 도움을 얻게 되면 큰일이라 생각하여 전력으로 그 뒤를 추격했다. 한편 고시 일족은 변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고강을 돕기 위해 몰려왔다. 이때 재경공은 이들의 싸움을 보고받고 그 누구도 입궁시키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 동시에 내시에게 안영을 데리고 오라고 분부했다. 난시와 고강은 국문이 굳게 닫혀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국문 오른쪽에 진을 쳤다. 진무호와 포국은 국문 왼쪽에 진을 쳤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싸우려는 듯 상대방을 노려보며 대적했다. 얼마 후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안영이 탄 수레가 국문 앞에 도착했다. 이에 난시와 고강, 진무호와 포국 등은 각기 사람을 보내 수레에서 내리는 안영에게 간청했다.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만나주시오. 그러나 안영은 단호히 거절하고 궁 안으로 들어갔다. 재경공이 안영에게 묻는다. 내 시족 간의 싸움이 국문 밖까지 이르렀으니 장차 이 일을 어찌 수습하면 좋겠소. 난시와 고강은 조상들이 대대로 총애를 받았다는 사실만 믿고 그 행동이 심히 방자하옵니다. 게다가 지난날 그 일당들은 고지를 국외로 내쫓고 여구영을 죽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백성들의 비난을 받고 있사옵니다. 더구나 지금 국문까지 치려고 저처럼 진을 치고 있으니 결코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나이다. 그런가 하면 군명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군사를 일으킨 진무호와 포국의 죄도 용서할 수 없나이다. 하온즉 주공께서 현명하게 처리하옵소서. 재경공이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난시 고강의 죄가 진무호 포국의 죄보다 무겁구려. 과연 누가 나서서 난시와 고강의 무리를 제압할꼬? 안영이 대답한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대부 왕흑뿐이옵니다. 재경공은 즉시 대부 왕흑을 불러 진무호와 포국을 도와 고강과 난시를 치라고 분부했다. 이에 난시와 고강의 가병들은 큰 길거리까지 밀려났다. 그러자 평소 난시와 고강을 미워하던 백성들이 발벗고 나서서 덤벼들었다. 아직 술이 덜 깬 고강은 사세가 급박해지자 동문 쪽으로 달아나고 있던 난시의 뒤를 따라 도망쳤다. 왕흑은 진무 포국과 함께 그들을 추격하여 동문에서 다시 한번 맞붙어 싸웠다. 결국 난시와 고강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여 노나라로 달아나 버렸다. 대승을 거둔 진무호와 포국은 난시와 고강의 처자를 국외로 몰아낸 다음 그 재산을 몰수하여 똑같이 나눠 가졌다. 안영이 진무호에게 말한다. 그대는 군명도 없었는데 마음대로 난시와 고강의 일족을 추방하고 또 그들의 재산까지 몰수하여 포국과 나눠 가졌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대에게 뭐라 하겠소. 내 생각에는 이번에 몰수한 재산을 나라에 바치는 것이 그대에게 이익일 것 같소. 진무호가 대답한다. 진정 고마우신 충고요. 내 어찌 훌륭한 가르침을 줬지 않으리요. 이윽고 진무호는 두 시족의 재산과 시급을 모조리 재경공에게 바쳤다. 이에 재경공은 크게 기뻐했다. 진무호는 다시 자기 소유 재산을 재경공의 모친 맹희에게 몰래 바쳤다. 어느 날 맹희가 아들인 재경공에게 권한다. 이번에 진무호는 무례한 자들을 축출하고 모든 이익을 군우에게 바쳤소. 어찌 그 공을 모른 채 할 수 있겠소. 그러니 진무호에게 고당 땅을 주도록 하오. 재경공은 모친의 말을 쫓아 진무호에게 고당 땅을 하사했다. 이리하여 부를 누리게 된 진무호가 재경공에게 청한다. 지난날 아무 죄도 없이 고치에게 축출당한 모든 공자들을 국내로 소환하여 벼슬을 내리도록 하옵소서. 재경공이 그 청을 승낙하자 진무호는 공자들을 소환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제공했다. 그 후 본국으로 돌아온 모든 공자들은 자기 집들이 말끔히 수리되어 있고 모든 가구가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게다가 그 모든 것이 진무가 사재를 털어 마련해 준 것임을 알고 감격하지 않는 공자가 없었다. 이 밖에도 진무는 국록을 받지 못하는 공자와 공손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었다.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곡식을 보내주었다. 이윽고 제나라 백성들 중에 진무의 덕을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심지어 진무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진무가 이처럼 백성들에게 널리 덕을 베푼 것은 딴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진시의 세상을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한편 재경공은 안영을 상국으로 임명했다. 안영은 민심이 진무에게 기울자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누차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라고 간했으나 재경공은 끝내 안영의 간언을 듣지 않았다. 초용왕은 자신이 장화궁을 지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진나라가 사기궁을 짓자 모든 나라 제후들이 진평공을 축하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초용왕이 오고를 불러 의논한다. 군사를 일으켜 중언을 쳐야만 이 분이 풀릴 것 같소. 오고가 말한다. 왕께서 덕과 의로서 모든 나라 제후들을 불렀을 때 오지 않았다면 허물이 되지만 단지 장화궁 때문에 그들을 불렀은즉 오지 않았다고 하여 책망할 수는 없나이다. 만약 대왕께서 굳이 중언을 치려 하신다면 반드시 죄 있는 자를 쳐야만 대의명분이 설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를 치는 것이 좋겠소. 채나라 세자반이 그 아비를 죽이고 군위에 오른 지 어느덧 9년이 지났나이다. 지난날 대왕께서 처음으로 모든 나라 제후들을 불렀을 때 최후가 참석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으셨나이다. 하지만 군우를 시해한 자는 그 자손까지도 벌을 받아야 하는 법인데 죄인이 버젓이 살아있는 데야 더 말할 필요조차 없나이다. 마침 채나라는 우리나라와 매우 인접한 곳인즉 그들을 토벌하여 그 땅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이익과 동시에 대의명분도 세울 수 있나이다. 이때 한 신하가 들어와서 고한다. 지금 진나라에서 부고가 왔나이다. 진우가 별세하고 그 뒤를 이어 공자유가 즉위했다 하옵니다. 오고가 말한다. 진나라 세자는 언사인데 공자유가 군의를 계승했다니 필경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옵니다. 신이 추측건대 머지않아 진나라에 변란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69. 교변복초. 진해공의 이름은 이기였다. 첫째 부인의 소생은 언사로서 진해공은 그를 세자로 삼았다. 그 다음 둘째 부인은 공자유를 낳았고 셋째 부인은 공자승을 낳았다. 둘째 부인은 유달리 애교가 많아 진해공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이윽고 진해공은 세자 언사를 패하고 둘째 부인의 소생인 공자유를 세자로 책봉하고 싶었으나 내세울 구실이 없었다. 진해공이 그의 아우이며 사도인 공자초를 공자유의 태부로 공자가를 소부로 삼고 당부한다. 그대들은 공자유를 잘 지도하시오. 장차 세자 언사가 군위에 올랐다가 별세하면 반드시 공자유에게 군위를 계승케 하시오. 주경왕 11년에 진해공은 병석에 눕게 되어 한동안 조례를 열지 못했다. 공자초가 공자가에게 말한다. 이미 세자 언사의 아들인 공손호가 장성했는데 훗날 자기 아우인 공자유에게 군위를 물려주려고 하겠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전날 주공께서 당부하신 바를 이룰 수 없소. 주공께서 병석에 누운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야말로 우리가 매사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오. 우선 주공께서 별세하시기 전에 군명이라 핑계하여 언사를 죽이고 공자유를 군위에 세우도록 합시다. 이에 두 사람은 즉시 대부 공안을 불러 이 문제를 의논했다. 공안이 말한다. 세자께서 하루 3번씩 주공을 문병하고 있으니 어찌 군명이라 속이고 그를 죽일 수 있겠소. 그보다는 국문 근처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기회를 틈타 죽이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도 충분하오. 이윽고 공자가와 공자초는 그 계획을 쫓아 모든 일을 공안에게 이름했다. 그리고 성사만 되면 공안에게 커다란 고을을 주겠다고 언약했다. 그날 공안은 은밀히 신복한 사람을 불러 계책을 일러준 다음 그를 국문 지키는 수문졸로 삼았다. 그날 밤 진해공을 문병하고 국문을 나서던 세자 언사는 공안의 신복 부하에게 찔려 절명했다.
이에 국문에서는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잠시 후 공자초와 공자가가 급히 달려와서 쓰러져 있는 세자언사를 보고 짐짓놀란 체하며 속히 범인을 잡으라고 호령했다. 다시 그들은 조정으로 뛰어들어가서 진해공의 병이 위중하니 마땅히 둘째 아들인 공자유를 군위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석에 누워있던 진해공은 세자가 피살됐다는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 이튿날 공자유는 진나라 군위에 올랐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대부 우징사를 초나라로 보내 진해공이 병사했다고 알리게 했다. 이때 초나라에서는 오고가 마침 초영왕과 함께 있었는데 공자유가 진나라 군위에 올랐다는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로 의심하던 참이었다. 이때 진해공의 셋째 아들 공자승과 죽은 세자의 아들 공소노가 초나라에 도착했다. 공자승이 조카인 공자오와 함께 초영왕을 아련하고 울면서 호소한다. 저의 형님인 세자언사는 공자초와 공자과에게 피살됐으며 부친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자결하셨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공자유를 받들어 군위에 세워싸웁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해를 입을까 두려워 이처럼 도망쳐온 것이옵니다. 부디 대왕께서는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옵소서. 초영왕은 즉시 부고를 알리러 왔던 우징사를 불러들여 사실을 물었다. 처음에 우징사는 횡설수설했으나 공자승이 날카롭게 사실을 증언하자 아무 말도 못했다. 초영왕이 크게 노하여 우징사를 책망한다. 내 놈도 공자초와 공자과의 일당이로구나. 이놈을 끌고 나가 참하여라. 이에 도부수들은 우징사를 결박하여 뜰 아래로 끌고 나가 목을 베었다. 오고가 곁에서 말한다. 왕께서 이미 역적의 사신을 참했으니 이제는 공소노를 도와 공자초와 공자가를 치십시오. 그런 후에 채나라를 정벌한다면 대왕의 업적은 성군 장왕이 남긴 업적보다 빛날 것이옵니다. 초영왕은 크게 기뻐하며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치라고 분부했다. 이에 진나라 군위에 오른 공자유는 이 같은 소문을 듣고 황망히 정나라로 달아났다. 한 대부가 공자초에게 권한다. 이미 주공께서도 초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달아났으니 그대도 속히 다른 나라로 달아나 화를 면하도록 하오. 공자초가 태연히 대답한다. 초군이 오더라도 능히 물리칠 계책이 있으니 그대는 염려하지 마시오. 마침내 초영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오자 세자언사의 죽음을 동정하던 진나라 백성들은 크게 환영했다. 공자초는 사세가 급박해지자 사람을 보내 공자과를 불렀다. 공자과가 공자초에게 묻는다. 평소 그대는 초군을 물리칠 계책이 있다고 장담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오? 공자초가 천연스레 대답한다. 초군을 물리치려면 바로 그대의 머리가 필요하오. 이 말에 공자과는 기겁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동시에 공자초는 칼을 뽑아 단숨에 공자과의 목을 베었다. 그런 다음 공자초는 초영왕에게 가서 공자과의 목을 바친 다음 공손히 아랜다. 세자언사를 죽이고 공자유를 군위에 세운 것은 모두 공자과의 계책이었사옵니다. 여기 역적 공자과의 목을 베어왔으니 부디 대왕께선 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초영왕은 공자초의 태도가 매우 겸손한 것을 보고 속으로 은근히 흐뭇하게 여겼다. 공자초가 무릎걸음으로 나아가 초영왕에게 나직하게 아랜다. 일찍이 초장왕께선 저희 진나라의 난을 평정하신 후 초나라 현으로 삼으셨다가 그 후 다시 독립시켰나이다. 지금 공자유가 다른 나라로 달아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위가 비었사옵니다. 원컨대 지난날처럼 우리 진을 초나라 현으로 삼으사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초영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그것은 바로 나의 뜻과 같도다. 그대는 돌아가서 과인을 위해 궁시를 없애고 순행할 때를 기다리도록 하오. 나라를 팔아먹은 공자초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초영왕께 사언하고 돌아갔다. 공자승은 공자초가 무사히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크게 탄식했다. 공자승이 초영왕에게 나아가 울면서 호소한다. 당초에 공자초가 모든 계책을 세워 공자과를 시켜 대부 공안으로 하여금 세자언사를 암살하게 한 것이옵니다. 이제 그놈이 모든 죄를 공자과에게 덮어씌우고 자신은 슬며시 죄를 벗어나려 하니 이랬어야 지하에 계신 성군과 세자가 어떻게 편히 눈을 감으시겠나이까.
말을 마친 공자승은 더욱 소리 높여 통곡했다. 초용왕이 공자승을 위로한다. 과인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공자는 너무 슬퍼하지 마오. 이튿날 공자초는 법가를 가지고 와서 초용왕을 모시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초용왕이 조종으로 들어가자 진나라 문무백관이 들어와서 아련한다. 초용왕이 대부 공안을 불러내서 큰 소리로 호령한다. 내가 세자언사를 죽인 놈이냐. 내 마땅히 너를 참하여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를 보이겠다. 초용왕이 다시 좌우를 돌아보며 분부한다. 장수들은 속히 공안을 참하여 공자가의 목과 함께 국문 위에 높이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초용왕은 공자초에게 말한다. 과인은 그대를 용서하고 싶지만 모든 공론이 이를 허락지 않는구려. 그러니 그대는 식소를 데리고 멀리 동해로 떠나시오. 공자초는 아무 말도 없이 연신 허리를 굽혀 배사했다. 초용왕은 군사에게 공자초를 월나라로 압송시키게 했다. 잠시 후 공자승은 공손호를 데리고 초용왕 앞에 나아가 역적을 물리쳐준 일에 대해 공손히 사언했다. 초용왕이 공손호에게 말한다. 본시 과인은 그대를 진나라 군위에 세울 생각이었소. 그러나 아직도 공자초와 공자가의 일당이 많이 남아있어 혹여 그대가 그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오. 그러니 그대는 잠시 초나라에 가서 살도록 하오. 이윽고 초용왕은 진나라 종묘를 부수고 진나라를 초나라 현으로 삼았다. 그리고 지난날 정나라에서 잡혀와 자신을 충실히 섬긴 황일로 하여금 진나라 땅을 다스리게 하고 진공이란 칭호를 부여했다. 이리하여 진나라는 초나라 영토가 되었다. 진나라 백성들은 이 같은 초용왕의 처사에 크게 실망했다. 초용왕은 진나라 공손호를 데리고 귀국한 지 1년이 지나자 채나라를 치기 위해 다시 군사를 일으켰다. 오고가 계책을 말한다. 채후반이 그 아비를 죽인 지 너무 오래되어 천하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잊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우리가 이번에 채나라로 쳐들어간다면 채후는 필경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옵니다. 하온즉 그를 유인하여 죽이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초용왕은 오고의 계책을 옳게 여겨 지방을 순행한다는 구실로 군사를 거느리고 신땅으로 갔다. 그리고 채나라로 사람을 보내 예물과 국서를 전하게 했다. 채후가 받은 초나라 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인이 군우와 만나기를 갈망하여 약간의 예물을 보내니 부디 신땅으로 왕림하기 바라오. 채후는 국서를 받아 읽자마자 신땅으로 행차할 준비를 했다. 대부 공손귀생이 간한다. 초왕은 본시 탐심이 많고 신의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듯 예물과 함께 공손한 내용의 국서까지 보내니 필경 주공을 유인하려는 속셈이옵니다. 주공께선 절대로 가시면 아니되옵니다. 채후가 대답한다. 우리 채나라는 초나라의 한 고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만약 그들의 명을 거역했다가 나중에 초군이 쳐들어온다면 어찌 감당하겠소. 굳이 가실 생각이라면 세자를 책봉하고 가십시오. 이에 채후는 그 아들 공자유를 세자로 책봉하고 신땅을 향해 떠났다. 채후가 신땅에 도착하자 초용왕이 반갑게 맞이하며 말한다. 우리가 작별한 지 어느덧 8년이나 지났건만 군우는 여전히 건강해 보이니 몹시 기쁘구려. 채후가 공손히 대답한다. 제가 기국동맹에 가입한 이후 군왕의 위엄에 힘입어 그동안 무사히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 크신 은혜에 무엇라 감사할 말이 없나이다. 저는 지난해 군왕께서 진나라를 통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 할애를 드리려 했는데 이처럼 친히 불러주시니 더욱 황송스럽습니다. 초용왕은 신땅 행궁에 성대한 주연을 배설하여 채후와 함께 가무를 즐기며 술을 마셨다. 또 오고는 채후를 따라온 신하들을 외관으로 청해 술을 대접했다. 채후반은 초용왕이 권하는 술을 사양 안고 마시다가 어느 결에 만취했다. 이때 복도 뒤쪽에는 무장한 장사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초용왕이 술잔을 내던지자 그것을 신호로 매복해 있던 장사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채후를 결박했다. 그러나 이미 만취한 채후는 정신이 몽롱하여 자신이 결박당하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초용왕이 외관으로 사람을 보내 채후의 수행원들에게 선포한다. 채후반은 지난날 그 부친을 시해한 놈이다.
과인은 하늘을 대신하여 그를 처벌할 생각이다. 그러나 그를 따라온 너희들에게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순순히 항복하는 자에겐 상을 내릴 것이다. 본시 체우바는 위인이 인자하여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던 터라 투항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초영왕은 크게 노하여 초나라 신하들을 모조리 결박하게 했다. 이때 간신히 술에서 깨어난 체우가 깜짝 놀라 초영왕에게 묻는다. 대체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처럼 결박했소? 초영왕이 크게 책망한다. 너는 아비를 죽였으니 하늘의 뜻을 거역한 놈이다. 그런 내가 어찌 살기를 바라느냐. 체우반이 크게 탄식한다. 내가 귀생의 말을 듣지 않아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이윽고 체우반을 비롯하여 그를 따라온 70여 명의 수행원들은 모조리 차명을 당했다. 그런 다음 초영왕은 체우반은 그 아비를 시해한 역적이다 라고 크게 써서 나라 곳곳에 붙이게 했다. 그리고 공자기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채나라를 정벌하라고 분부했다. 한편 채나라 세자유는 부친인 체우반이 신땅으로 떠난 뒤 왠지 모르게 불안하여 은밀히 첩자를 보냈다. 얼마 후 첩자가 황망히 돌아와서 고한다. 초영왕이 신땅에서 주공을 피살했으며 머지않아 우리나라를 침략한다 하옵니다. 이 보고를 받고 크게 놀란 세자유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성을 단단히 지키게 했다. 이윽고 초나라 대군이 쳐들어와서 채나라 성을 철통같이 포위하자 공손기생이 세자유에게 권한다. 우리가 비록 오랫동안 초나라를 섬겼다 하나 일찍이 진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을 때 신도 그 회맹에 참석하여 서명한 일이 있었사옵니다. 하오니 진나라로 급히 사람을 보내 구원을 청하면 혹 그 일을 기억하여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이에 세자유는 귀생의 말을 조차 진나라로 사람을 보내려 했다. 이때 체유라는 사람이 진나라로 가겠다고 자청했다. 그의 부친인 책략은 체우반을 따라 신땅에 갔다가 죽음을 당한 70여 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진나라로 가겠다고 자청한 것이었다. 체유는 국서를 품에 간직하고 한밤중에 살며시 성을 빠져나가 진나라로 갔다. 이윽고 진나라에 도착한 체유는 진소공을 아련하고 눈물을 흘리며 초나라의 횡포를 낱낱이 고했다. 이에 진소공은 모든 신하를 소집하여 채나라에 대한 문제를 의논했다. 순호가 말한다. 우리 진은 맹주로서 천하 모든 나라 제후들이 우리만을 의지하고 있사옵니다. 지난날 진도 구원하지 못했고 이번에 채나라마저 방치한다면 맹주로서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이옵니다. 진소공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과인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나라의 병력으로는 능히 초나라의 횡포를 막을 수 없으니 어찌하겠소. 한기가 앞으로 나아가 말한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방관할 수만은 없사옵니다. 하오니 주공께서는 모든 나라 제후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거사하도록 하십시오. 이에 진소공은 모든 나라 제후들에게 사람을 보내 고른 땅에 모이라고 통지했다. 송, 제, 노, 위, 정, 조나라 제부들은 각기 고른 땅으로 대부를 보냈다. 한기는 고른 땅에 모인 6나라 대부들에게 채나라를 구원하자고 힘껏 권했으나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다. 한기가 분연히 소리친다. 여러분이 이처럼 초나라를 두려워하여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장차 모든 나라가 초나라에 의해 멸망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오. 이미 진나라를 함락시키고 지금 다시 채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초군은 앞으로 여러분 나라에까지 손을 뻗칠 것이오. 그때 우리 진을 원망하지 마시오. 지금 채나라를 구원하자는 나의 말에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 진도 장차 여러분을 도울 수 없을 테니 말이오. 그러나 모든 나라 대부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잠자코 있었다. 한기가 송나라 대표로 참석한 우사 화해에게 말한다. 지난날 그대의 선친께서 송나라에 회맹을 개최하여 천하의 평화를 위해 우리 진과 초를 동맹하게 했소. 그 당시 약정에 의하면 각기 모든 나라는 병력을 축소하고 먼저 군사를 일으킨 나라는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토벌한다는 내용이었소. 지금 초나라가 이 약정을 깨뜨리고 군사를 일으켜 진을 점령하고 다시 채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수수방관하고 있소.
그런즉 신이 없는 초나라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진나라를 기만한 송나라의 무례도 결코 용서할 수 없소. 화해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대답한다. 우리 송나라가 어찌 감히 기국을 속이겠습니까? 단지 초나라의 세력이 심히 날카로워 그 죄를 문책하지 못할 뿐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오랫동안 평화롭게 지내왔기 때문에 갑자기 군사를 일으키더라도 결코 승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초용왕에게 전날 약정한 조약을 상기시켜 채나라를 치지 말라고 타이른다면 그로서도 변명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한계는 모든 나라 대부들과 의논하여 한 통의 서신을 썼다. 그리고 대부 호부에게 그 서신을 주어 초용왕에게 전하라고 명했다. 그러자 원조를 청하러 왔던 채유는 모든 나라들이 채나라를 도우려는 의사가 없음을 알고 깊이 탄식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호부는 초용왕을 뵙고 그 서신을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찍이 송나라에서 개최한 해명에 남북이 참석한 것은 군사를 일으키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 객당에서 다시 회합하여 전날의 맹약을 선서했을 때도 신이 우리를 굽어 살피셨습니다. 그 후 천하의 맹주이신 우리 주공께서 그 맹약을 굳게 지켜 한 번도 군사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 진나라 채나라가 죄를 지어 군우께서 군사를 일으켜 문책하신 것은 대의 명분이 뚜렷한 일이지만 이미 그 두 죄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거두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제 정무를 담당한 모든 나라 대부들이 우리 진나라로 달려와서 약한 나라를 도와 천하의 평화를 유지하라고 간청하는 바람에 우리 주공께서는 실로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군사를 일으켜 기국과 싸울 생각도 없지 않으나 전날 맹약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우선 서신을 띄웁니다. 하오니 군우께서는 속히 채나라에 대한 포위를 풀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초나라가 우리 주공과 천하 제후들에게 신의를 잃지 않게 됩니다. 서신 끝에 모든 나라 대부들의 서명이 있었다. 초용왕이 큰 소리로 웃으며 서신을 전하러 온 호부에게 말한다. 이제 머자나 채나라 성이 함락될 텐데 우리에게 물러가라고 하니 과인을 삼척동자로 아느냐. 너는 즉시 돌아가서 진우에게 진나라 채나라는 우리 초나라의 속국이니 쓸데없는 간섭 말라고 전하여라. 호부는 초용왕에게 여러 번 군사를 거두라고 간청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윽고 호부는 아무 성과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진우와 신하들은 돌아온 호부의 보고를 듣고 초나라를 원망했으나 감히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못했다. 진나라로 원조를 청하러 갔던 채유는 본국 경계에 들어서자마자 초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는 초나라 장수 공자기질이 거처하는 장막 앞으로 끌려갔다. 공자기질은 채유에게 토항하라고 협박했으나 그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채유는 초군 중에 감금되고 말았다. 초나라 장수 기질은 진나라 구원병이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채나라 성을 더욱 맹렬히 공격했다. 그러자 성 안에서 공손기생이 세자유에게 말한다. 초군의 공격이 더욱 맹렬해져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신이 목숨을 걸고 초군 진영으로 가서 그들에게 물러가라고 간곡히 전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물러가기만 하면 도탄에서 백성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자유가 대답한다. 성안 모든 일을 대부가 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가 가면 나는 어찌하오. 그렇다면 신의 자식 조오를 초군 진영으로 보내십시오. 이에 세자유는 눈물을 흘리며 조오를 초군 진영으로 보냈다. 공자기질은 조오를 정중히 맞이했다. 조오가 간청한다. 공자가 대군을 용서라고 쳐들어와서 이렇듯 맹렬하게 공격하니 우리 채나라가 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자께서는 부디 우리 채나라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공자기질이 대답한다. 나 역시 채나라가 망해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소. 그러나 나는 왕명을 받은 몸이라 만약 내가 공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죄를 면치 못할 것이오. 긴히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 좌우를 물리쳐 주십시오. 좌우에 사람이 있어 말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소. 괜찮으니 속히 말해보시오.
조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한다. 실상 지금 왕위에 있는 초왕도 왕을 시해하고 나라를 뺏은 분입니다. 때문에 초나라 백성들 중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초왕의 과거에 대해 격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왕이 무분별하게 토목공사를 일으켜 안으로는 백성들이 부역에 시달리고 있으며 밖으로는 항상 싸움을 벌여 무고한 백성들의 뼈를 다른 나라 산에 뿌렸습니다. 이렇듯 초왕은 백성들은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착스레 백성들을 부려먹었습니다. 공자께서는 어찌하여 백성들을 대신하여 무도한 초왕을 징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듯 호응하십니까? 본시 공자는 성품이 어질고 현명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자께서는 어렸을 때 땅속에 묻어둔 구슬 위에서 걸음을 멈춘 귀하고 복된 징조까지 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초나라 백성들은 공자를 왕위에 세우고자 은근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공자는 즉시 군사를 돌려 무도한 초왕을 죽여 백성들의 원망을 풀어주십시오. 만약 공자께서 제 말대로 하실 생각이라면 저는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힘껏 앞장서겠습니다. 공자 기질이 큰 소리로 꾸짖는다. 내가 감히 묘한 언사로서 우리 왕과 신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간책을 쓰는구나. 당장 내 목을 베고 싶다만 당분간 살려줄 테니 즉시 돌아가서 채나라 세자에게 속히 항복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하여라. 이윽고 조오는 초군에게 이끌려 진영 밖으로 쫓겨났다. 이야기는 잠시 지난 날로 돌아간다. 본시 죽은 초공왕에게는 애첩의 소생까지 합쳐 아들이 모두 5명 있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응소로서 죽은 초강왕이고 둘째 아들은 위로서 지금의 초영왕이고 셋째 아들은 공자비, 넷째 아들은 훅갱이고 막내 아들이 바로 공자기질이었다. 생전에 초공왕은 5 아들 중에 누구를 세자로 책봉할까 하고 매우 고심했다. 그러다 끝내 스스로 결정치 못하고 종묘의 모든 신이 앞에서 크게 제사를 지냈다. 초공왕은 중앙재단 위에 구슬 하나를 올려놓고 속으로 빌었다. 원컨대 여러 신이께서는 저의 5 아들 중에서 가장 현덕한 자를 하나만 택하여 이 나라 사직을 주장하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초공왕은 태실뜰 중앙에 그 구슬을 몰래 묻었다. 그 후 초영왕은 5 아들에게 각기 목욕제계하고 태묘뜰로 들어가서 선조신의에 참배하라 명하고 절하는 위치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묻어놓은 구슬 위에 서서 절하는 아들이야말로 주상이 세자로 점지해주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들어온 초강왕은 구슬이 묻힌 곳을 지나가서 신의에 절했고 다음 초영왕은 절을 할 때 간신히 구슬 묻힌 곳에 팔이 닿았고 공자비와 공자흑갱은 구슬 묻힌 곳과 전혀 상반된 곳에서 절했다. 이때 나이가 어렸던 공자기질은 궁녀에게 안겨 들어와서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바로 구슬이 묻힌 곳에 멈춰서서 절을 했다. 이에 초공왕은 조상들이 공자기질을 세자로 점찍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 후 공자기질을 몹시 총애했다. 그러나 초공왕이 세상을 떠날 때 공자기질은 너무 어렸다. 그래서 큰아들이 먼저 왕위를 계승하니 그가 바로 초강왕이다. 그러나 전일 초공왕이 태묘에 구슬을 묻어 세자를 택했던 일을 아는 초나라 대부들은 공자기질이 마땅히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채나라 조오가 공자기질에게 복스런 징조를 보인 분이라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일을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자기질은 조오의 말이 혹여 형님인 초영왕의 귀에까지 들어갈까 염려하여 짐짓 노한 척하고 조오를 쫓아낸 것이었다. 한편 성으로 돌아간 조오는 세자유에게 공자기질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세자유가 말한다. 본시 군주는 사직을 위해 능히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내 비록 부친을 장사 지내고 정식으로 즉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섭정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다. 그런즉 마땅히 이 나라와 생사를 함께 해야 하거늘 어찌 원수 앞에 굴복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리요. 이윽고 세자유는 전력을 기울여 굳게 성을 지켰다. 그래서 초군은 4월에 공격하기 시작하여 그해 12월이 되도록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채나라 공손 기생은 성을 방비하기에 기력을 소모하여 급기야 병이 나고 말았다.
성 안에는 벌써 식량이 떨어져 허기져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사태가 이런지라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도 기진맥진하여 도저히 성을 지킬 기력이 없었다. 오랫동안 버티던 채나라 성은 마침내 초군에게 점령되고 말았다. 이날 세자유는 성루에 앉아 초군의 결박을 받았다. 초나라 공자기질은 성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위로한 다음 세자유와 그동안 감금해 두었던 채유를 함거에 태워 초용왕에게 보냈다. 그러나 전날 자신에게 초용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라고 권한 조오만은 몰래 빼돌려 신복으로 삼았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석에 누워있던 조오의 부친 공손기생이 세상을 떠났다. 이때가 바로 주경왕 14년이다. 이때 이미 초나라 도읍으로 돌아가 있던 초용왕은 밤에 꿈을 꾸었다. 문득 한 신인이 나타나 자칭 구강산 산신이라 하며 제사만 지내주면 초용왕에게 천하를 주겠노라고 했다. 꿈에서 깨어난 초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급히 구강산으로 행차할 준비를 했다. 이때 공자기질로부터 채나라를 점령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초용왕은 승전을 고하러 온 장수에게 마침 구강산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던 참인데 채나라 세자유를 희생으로 써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신무우가 크게 놀라며 간한다. 지난날 송량공이 증자를 잡아 희생으로 쓰자 모든 나라 제후들이 송나라를 정벌하였나이다. 왕은 절대로 그런 전철을 밟지 마옵소서. 초용왕이 말한다. 세자유는 반역한 채후반의 아들이요. 어찌 모든 나라 제후와 죄인의 자식이 같을 수 있소. 신무우가 물러나와 크게 탄식한다. 왕이 저토록 잔혹하니 어찌 좋은 결과를 바라겠는가. 결국 신무우는 늙었음을 칭탈하여 사퇴하고 시골로 돌아갔다. 그런지 며칠 후 채나라 세자유는 피살되어 제물로 바쳐졌다. 이에 함께 압송되었던 채유는 세자유가 죽는 것을 보고 3일 동안 소리 높여 통곡했다. 초용왕은 채유의 충성심을 가상히 여겨 그 결박을 풀어주고 자신을 섬기라고 명령했다. 채유는 전날 피살당한 부친의 원수를 갚을 생각으로 초용왕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했다. 채유가 초용왕에게 말한다. 지금 모든 나라 제후들이 진나라만 섬기고 초나라를 섬기지 않는 것은 그들이 진나라와 인접해 있고 초나라와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왕께서 진나라와 채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중원과 직접 연결이 되었나이다. 그러니 그 연경 지역에 높은 성을 쌓고 병거 1,000승을 봉하여 그 위세를 모든 나라 제후들에게 과시한다면 감히 어느 나라가 왕에게 불복하겠나이까. 그런 다음 다시 오나라와 월나라를 공격하여 우선 동남쪽을 함락시키고 다시 서북쪽을 함락시키기 위해 이를 도모한다면 왕께서는 능히 주왕 대신 천자가 되실 수 있나이다. 초용왕은 채유의 아첨하는 말을 옳게 여겨 지인 채의 두 나라의 성을 더 높게 쌓았다. 그리고 채나라를 함락시킨 공자기질의 공을 기리기 위해 그를 채공으로 삼았다. 또 동쪽과 서쪽에 불갱성을 쌓고 초나라의 요새로 삼았다. 초용왕은 자기 나라를 당적할 나라는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확신하며 당장이라도 천하를 장악할 듯한 기세였다. 어느 날 초용왕은 태복을 불러 과연 자신이 언제쯤이나 왕이 될지 거북점을 쳐보라고 명했다. 태복이 의아한 듯이 초용왕에게 묻는다. 왕께서 언제 왕이 되겠느냐고 물으시니 신은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나이다. 우리 초나라와 주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한 나는 진짜 왕이라 할 수 없다. 그런즉 내가 언제쯤이나 천하를 손에 놓겠느냐는 말이다. 이에 태복은 항망이 거북을 불에 태웠다. 불기운에 거북 껍질이 갈라지자 태복이 공손히 아랜다. 거북 껍질이 갈라진 형상을 보니 대왕께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나이다. 초용왕이 거북 껍질을 내동댕이 치고 큰 소리로 탄식한다. 하늘이여, 천하를 주지 않으려면 도대체 나를 무엇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곁에서 채유가 아첨한다. 매사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나이다. 저따위 썩은 거북 껍질에서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나이까. 초용왕은 이 말에 크게 기뻐하며 채유의 어깨를 다독거렸다. 이때부터 천하 모든 제후들은 초나라의 위세에 눌려 작은 나라 제후들은 친히 조례를 드리러 초나라를 방문했다. 또 큰 나라는 초나라로 초청장을 보냈다.
이리하여 초나라로 가는 길목엔 여러 나라에서 보내는 사신과 조공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제나라 상대부 안영은 제경공의 명을 받고 친선차 초나라를 향해 떠났다. 이 소문을 듣고 초용왕이 모든 신하에게 묻는다. 제나라 안영은 오척도 안 되는 단신이건만 그 명성은 모든 나라에 널리 퍼져 있소. 지금 모든 나라 중에서 제나라가 제일 번영한다고 하니 과인은 안영에게 톡톡히 창피를 주어 우리의 힘을 과시할까 하오. 경들에게 혹 묘한 계책이 있거든 서슴없이 말해보오. 태제 원계강이 은밀히 아랜다. 안영은 임기응변에 능한 자로서 섣부른 계책으로는 창피를 줄 수 없나이다. 원계강은 한동안 초용왕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이에 초용왕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다. 그날 밤 원계강은 병졸들에게 영성동문 곁에 간신히 오척이 될까 말까한 구멍을 뚫게 했다. 그런 다음 동문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분부한다. 제나라 사신이 오면 절대로 성문을 열어주지 말고 저 구멍으로 들어오라고 해라. 이튿날 새벽 안영은 다 해진 갓옷을 입고 비루 먹은 망아지가 이끄는 수레를 타고 영성동문에 도착했다. 안영은 성문이 굳게 닫힌 것을 보고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성문 위에서 초나라 수문장이 작은 구멍을 가리키며 대답한다. 제나라 사신께선 몸집이 작으니 저 구멍으로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수고스럽게 문을 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영이 천연스레 대답한다. 저것은 개구멍이 아니냐. 개가 사는 나라에 왔으면 의당 저곳으로 들어가야겠지만 사람이 사는 나라에 왔다면 성문으로 들어가야 옳지 않느냐. 이에 수문장은 대꾸할 말을 잃고 초용왕에게 가서 안영의 말을 고했다. 초용왕이 지시한다. 그를 놀리려다 오히려 놀림을 당했구나. 속히 성문을 열어주어라. 이윽고 안영은 영도성 안으로 들어서서 초나라 장안을 유심히 관찰했다. 성곽은 높고 튼튼했으며 시정은 조밀해서 터가 좋으면 뛰어난 인재가 난다는 격으로 가히 강남의 승지였다. 안영이 초나라 장안을 구경하며 천천히 나아갈 때 앞쪽에서 2대의 병거가 달려왔다. 병거에는 유별나게 키가 크고 수염이 긴 완벽하게 무장한 2명의 장수가 타고 있었다. 초용왕이 몸집이 왜소한 안영을 조롱하기 위해 일부러 풍채 좋은 장수들을 내보내 영접하도록 꾸민 것이었다. 안영이 마중 나온 2 장수를 책망한다. 나는 친선차 이 나라에 온 것인데 무장한 장수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썩 물러가거라. 안영은 2 장수를 물리치고 초나라 궁으로 수레를 몰았다. 이때 조문 밖에는 10여 명의 간원이 2 줄로 서서 안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안영이 수레에서 내리자 그 10여 명의 간원들은 정중히 읍하며 안영을 맞이했다. 그들이 좌우로 갈라서서 궁으로부터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간원이 말한다. 대부는 안영 선생이 아니시오. 안영이 바라보니 그는 바로 투위구의 아들 투성년으로서 벼슬은 교연이었다. 안영이 투성년이 또 어떤 수작을 걸어올 것인가 생각하며 말한다. 그렇소. 대부께선 나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 하오. 투성년이 말한다. 제 나라는 본시 천자께서 강태공에게 봉한 나라라고 들었소이다. 그 병력은 진나라와 초나라에 필적하고 제와는 노나라와 위나라를 능가한다 하더이다. 그런데 지난날 제왕공이 한번 폐업을 성취한 이후로는 서로 군의를 탐하여 쉴 새 없이 피를 흘리고 송나라 진나라와 싸우기가 예사며 이젠 아침엔 진을 섬겼다가 저녁엔 초를 섬기려고 군신이 이리도 분주히 돌아다니니 참 딱하구려. 지금 제후의 뜻이 제왕공만 못한 것도 아니며 대부의 지혜가 지난날 간중만 못한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서로 힘을 합쳐 천하를 제패하려는 큰 뜻을 펴지 못하오. 도리어 제왕공의 옛 업적을 모독하고 있으니 나의 우매한 소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소이다. 천하의 대세를 잘 처리하는 사람이 바로 호골이며 기회와 변화에 적응하여 이를 성취하는 사람이 바로 영웅이요. 주왕실의 법이 능히 천하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자 5 나라가 번갈아 일어났소. 즉 제나라와 진나라는 중원 땅을 제패하고 진나라는 서용 땅을 제패하고 초나라는 남만 땅을 제패했으니 그동안 이렇듯 많은 인재가 났었소.
그러나 그들 또한 천운에서 벗어날 수 없었소이다. 그토록 웅약하던 진양공도 자주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으며 진목공은 비록 나라를 부흥시켰으나 그 자손들 중 강한 자가 없으며 초나라도 초장왕 이후로 항상 진나라와 오나라로부터 갖가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 제나라만 탓하오. 지금 우리 군우께선 장차 뜻을 이루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중이며 오늘 내가 친선차 이곳을 방문한 것은 이웃나라 사이의 예법을 지키기 위함이오. 그런데 그대는 어찌 나를 남의 나라나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거린으로 취급하시오. 그대의 조상 자문은 초나라의 이름난 신하로서 천하대세와 모든 변화의 기틀을 통찰하신 분이오. 그런 분의 후손인 그대가 어찌 이렇듯 몰상식한 말을 하오. 투성년이 능히 답변하지 못하고 물러서자 다시 한선비가 안영에게 묻는다. 진정 그대가 천하대세와 변화하는 기회에 능통하다면 내 질문에 답해보시오. 지난날 최저와 경봉이 난을 일으키자 많은 제나라 신하들이 절개와 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으며 또 타국으로 망명하여 끝까지 난신들과 타협하지 않은 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대대로 나라의 녹을 먹어왔건만 어째서 역적을 토벌하지도 못하고 사퇴하지도 못하고 부귀만을 탐했소. 이렇게 물은 선비는 바로 초나라 상대부 양계로서 자는 자하였다. 안영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다. 자고로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사사로운 절개에 구속되지 않는 법이요. 장래를 내다보는 자가 어찌 눈앞의 일에 연연하겠소. 듣건대 군주가 나라를 위해 죽는다면 그 신하도 마땅히 따라서 죽어야 하는 법이요. 하지만 선군 제장공은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오. 그런즉 그때 따라 죽은 사람들은 평소 개인적으로 총애를 받은 자들이었지 나라를 위해 죽은 충신들은 아니오. 내 비록 우매하다고 하나 내 한 몸을 위해 아첨을 일삼아 군주의 총애를 받은 그런 하천배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어찌 스스로 이름을 더럽히겠소. 또한 변란을 당한 나라를 능히 구할 수 없을 때 타국으로 떠날 수도 있소. 그러나 나는 신군을 세워 종묘사직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은 것이오. 오늘날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오. 내 그대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리다. 지금 초나라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역적을 물리치고 대의를 위해 목숨을 던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오. 안영의 물음에는 날카로운 책망이 담겨 있었다. 즉 지난날 초영왕이 그 군우를 시해하고 군위에 올랐건만 아무도 그 죄를 문책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양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섰다. 이번에는 우윤벼슬에 있는 정단이 반박했다. 그대가 신군을 세워 종묘사직을 보존했다는 말은 지나친 과장이요. 그대는 최조와 경봉이 난을 일으키고 난, 고, 진, 포 네 시족 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에도 그저 방관했을 뿐 아무런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았소. 만사는 사람의 능력 여하에 달렸다는데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는 사람이 겨우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니 한심하오. 안영이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대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오. 최조와 경봉이 모의할 때도 그랬지만 내 시족의 파벌 싸움에도 오로지 나 한 사람만 그들의 당쟁에 휩싸이지 않고 군주를 곁에서 보좌하며 사세를 파악하여 일을 처리했소. 이처럼 나라와 군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였는데 어찌 방관자라 비난하오. 태제 원계강이 묻는다. 장부가 시국을 바로잡고 주공을 올바로 섬기려면 반드시 훌륭한 재주와 지략이 있어야 할 것인데 내가 보기에 그대는 인색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에 불과하오. 안영이 반문한다. 그대는 어째서 그런 말을 하오. 원계강이 대답한다. 장부가 군주를 잘 섬겨 상국의 귀를 누리면 을의 좋은 의복과 수레를 소유하는 법이오. 그런데 어찌 그대의 의복은 낡은 갓옷이며 비루 먹은 말이 수레를 이끌고 있단 말이오. 나라에서 받는 녹이 적기 때문이오. 내가 듣기로 그대가 지금 입고 있는 갓옷은 30년 동안 입은 것이며 또 그대는 제기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적은 돼지고기를 놓고 제사 지낸다 하니 어찌 옹졸하고 인색한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소. 안영이 크게 웃으며 대답한다. 그대는 어찌 그리도 소견이 좁소.
내가 상국에 위에 오른 뒤로 모든 부족이 갓옷을 입고 모든 모족도 육식을 하고 있소. 초족들까지도 헐벗고 굶주린 자가 없소. 또 나의 명령에 수족처럼 움직이는 선비만도 70여 가구요. 비록 나의 집은 검소하나 삼족이 부족함이 없이 살고 내 자신은 인색하게 보여도 모든 선비가 넉넉히 살고 있으니 이만하면 군주의 총애를 크게 받는 것이 아니오. 이때 한 사람이 나와서 영윤 원파가 온다고 고했다. 모든 관원은 영윤 원파를 예로써 영접했다. 영윤 원파와 함께 나온 오거가 안영에게 공손히 읍하고 여러 대부들을 책망한다. 제 나라에서 오신 어진 선배에게 어찌 그대들은 짧은 언변으로 신뢰를 범하는 거요. 이윽고 초용왕이 나와서 전상에 오르자 오거는 안영을 그 앞으로 인도했다. 초용왕이 안영에게 묻는다. 제 나라엔 그리도 인물이 없소. 우리나라엔 기침만 해도 구름이 일어나고 땀 한 방울만 흘리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인물이 거리를 걸으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많사옵니다. 그런데 어찌 인물이 없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대처럼 왜소한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소? 안영이 태연히 대답한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로 사신을 보낼 때 지키는 법이 있사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나라로, 불초한 자는 불초한 나라로 보내는 법인즉 큰 나라에는 대인을, 작은 나라에는 소인을 보내는 것이 상례이옵니다. 신은 제 나라 인물 중에서 가장 불초한 소인이라 우리 주공께서 초나라로 보내신 것입니다. 초영왕은 일변 부끄럽고 일변 놀라웠다. 안영이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끝마쳤을 때 한 백성이 궁으로 들어와서 귤을 진상했다. 초영왕이 귤 한 개를 집어 안영에게 권하자 그는 껍질도 벗기지 않고 먹었다. 그 모습을 보고 초영왕이 박장대소하며 묻는다. 제 나라 사람들은 귤도 먹을 줄 모르오. 왜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었소? 안영이 대답한다. 본시 임금이 하사하신 과일은 그대로 먹는 법이옵니다. 지금 대왕께서 하사하신 이 귤은 우리 주공께서 하사하신 것과 진배 없거늘 어찌 분부도 없었는데 마음대로 껍질을 벗겨 먹겠나이까. 이에 초영왕은 부지 중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영에게 공경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안영을 상자에 앉힌 다음 시신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얼마 후 서너 명의 무사가 한 제수를 결박지어 가지고 정강 밑을 지나갔다. 초영왕이 묻는다. 지금 끌고 가는 놈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무사들이 대답한다. 이는 제 나라 사람으로 도적질을 했나이다. 초영왕이 안영을 쳐다보며 묻는다. 제 나라 사람들은 저렇듯 도적질하는 버릇이 있소. 안영은 초영왕이 자신을 희롱하려고 꾸민 연극임을 직감하고 공손히 대답한다. 본시 귤은 강남에서 열리는 과일로서 그 종자를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열립니다. 그 이유는 토질이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제 나라 사람들은 도적질을 모르옵니다. 그런데 초나라로 옮겨와서 사는 제 나라 사람이 도적질을 하니 이는 필경 그 기후와 토질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옵니다. 그러니 우리 제 나라와는 하등 관계가 없나이다. 초영왕이 한참 후에 말한다. 과인이 그대를 조롱하려 하다가 도리어 모욕을 당하는구려. 이리하여 안영은 초영왕으로부터 아주 후한 대접을 받고 제 나라로 돌아갔다. 제경공은 초나라에 가서 나라의 위세를 떨치고 돌아온 안영의 공을 가상히 여겨 그에게 상상벼슬과 1000금짜리 가독과 많은 땅을 하사하려 했다. 그러나 안영은 굳고 사양했다. 다시 제경공이 안영에게 더 큰 집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그는 그것마저 사양하고 말았다. 어느 날 제경공이 안영의 집으로 행차하자 그 아내까지 나와 영접했다. 제경공이 안영에게 묻는다. 저 여인이 경의 부인이오. 안영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제경공이 웃으며 말한다. 경의 아내는 너무 늙고 못났구려. 마침 과인의 딸이 젊고 어여쁘니 그대의 아내로 맞도록 하오. 안영이 조용히 대답한다. 여자가 시집가서 남편을 섬기는 것은 후일 늙고 보기 싫어질지라도 버리지 말라는 부탁과 믿음이옵니다. 신의 아내가 늙고 못났다 하나 이미 그녀로부터 그런 부탁과 믿음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어찌 늙었다고 저버리겠나이까. 제경공이 찬탄한다.
아내에게 저처럼 신의를 굳게 지키니 장차 과인을 저버릴 염려는 없도다. 이때부터 재경공은 더욱 안영을 신임하게 되었다. 70. 소공신맹. 주경왕 12년에 초용왕은 진나라와 채나라를 멸하고 또 허, 호, 심, 도, 방, 신 등 6개 소국의 군우를 형산으로 몰아냈다. 6개국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거리마다 슬픔과 원성이 자자했다. 초용왕은 천하가 자기 손안에 있다 하며 밤낮으로 장화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 그는 주나라로 사신을 보내 구정을 초나라로 옮겨오고자 했다. 이에 우윤정단이 아랜다. 지금 제나라와 진나라는 아직도 강하며 또 오나라와 월나라가 아직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주나라가 우리 초나라를 두려워하여 구정을 내준다 하더라도 다른 제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듯하옵니다. 초용왕이 분연히 외친다. 과인이 깜빡 잊었도다. 지난날 신나라에서 회맹을 가졌을 때 나는 서나라 군우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과 함께 오나라를 쳤었다. 그때 서나라는 오나라와 친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않았다. 이제 과인은 먼저 서나라를 정벌하고 그 다음에 오나라를 쳐서 강동 땅을 모두 과인의 영토로 삼으리라. 그러면 천하의 반이 초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초용왕은 원파와 체유로 하여금 세자 녹을 도와 나라를 지키게 하고 친히 병거와 군마를 사열하여 동쪽 지방을 순수하고 이에 영수가에 이르렀다. 초용왕은 그곳에서 사마독에게 병거 300승을 주어 서나라를 치고 그 성을 포위케 했다. 그리고 초용왕 자신은 대군을 거느리고 건개 땅에 둔치고 기다렸다. 이때가 주경왕 15년, 초용왕 11년이었다. 때는 겨울이어서 큰 눈이 내려 삼척남지 쌓였다. 초용왕은 복도고와 치유피를 입고 머리에 피관을 쓰고 발에 표석을 신고 장막을 나와 설경을 바라보았다. 우윤정단이 곁으로 오자 초용왕이 말한다. 대단히 춥구려. 정단이 대답한다. 대왕께서는 갓옷을 입으시고 털신을 신으시고 호피 장막 안에 계시면서도 추워하십니다. 그러니 짧은 옷에 새로 만든 갑주를 입고 눈보라 속에서 싸우는 군사들의 고생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온이 일단 회군했다가 내년 봄에 날씨가 따뜻할 때 다시 군사를 일으키도록 하십시오. 초용왕이 이에 대답한다. 그대의 의견은 대단히 좋으나 과인은 군사를 일으켰다가 후퇴해 본 일이 한 번도 없다.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면 필경 사마독으로부터 승첩 소식이 오리라. 정단이 다시 아랜다. 서나라는 진나라와 채나라와 경우가 다릅니다. 그들 두 나라는 우리 초나라에서 가깝지만 서나라는 동북쪽으로 3천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나라는 오나라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만일 대왕께서 서나라를 정벌하고자 삼군을 오래도록 외지에 두시면 군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틈을 타서 국내에 변란이라도 일어나면 어찌하시렵니까? 초용왕이 껄껄 웃으며 말한다. 천봉술이 진나라를 다스리고 공자기질이 채나라를 다스리고 오고는 태자를 도와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삼초라. 그들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오. 이에 정단이 아랜다. 옛날에 주모강이 팔준말을 타고 천하를 두루 다닐 때 제공 모부는 기초의 시를 지어 주모강께 간했습니다. 주모강은 그 시를 듣고 즉시 장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변란을 미리 막았다고 합니다. 초용왕이 묻는다. 기초의 시란 어떤 것이오? 그대는 과인을 위해서 그 시를 읊어보. 이에 정단은 시를 읊었다. 사마의 군사가 평안하고 화평하니 이는 천자의 큰 덕 때문이라. 천자께서 백성을 생각하심이 옷과 금을 보배로이 여기심 같으니라. 천자는 백성의 힘을 아끼시기 때문에 허용과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는도다. 초용왕은 그것이 자기를 풍자하는 시라는 것을 알고 잠자코 있다가 한참 뒤에야 말한다. 경은 이만 물러가오. 과인이 생각해 보겠소. 그날 밤 초용왕은 군사를 소원하여 회군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돌연 승전 보고가 들어왔다.
사마독이 서나라 군사를 쳐 이기고 서나라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에 초영왕은 다시 생각을 바꾸어 건계 땅에 그대로 머물렀다. 그는 이듬해 봄까지 건계에서 매일 사냥을 하며 즐겼다. 또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곳에 대를 쌓고 궁을 지었다. 이 무렵 채나라 대부인 귀생의 아들 조오는 채공 공자기지를 열심으로 섬겼다. 그러면서도 채나라를 다시 독립시키려는 뜻을 품고 관종과 이 일을 상의했다. 관종이 조오에게 말한다. 초영왕이 원정을 떠나 빠른 시일 안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소. 초나라는 지금 안으로는 허술하고 바깥으로는 사방으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소.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채나라는 영원히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조오가 묻는다. 그럼 어떤 계책을 써야 하겠소? 초영왕은 지난날 반역으로 왕이 된 사람이요. 그래서 그의 동생들인 공자비, 흑갱, 기질은 마음속으로 형에게 불복하고 있소. 이들은 힘이 미치지 못해 혼자 힘으로는 거사를 꿈꾸지 못하고 있소.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공자기질의 명이라고 속여서 타국의 망명에 있는 공자비와 흑갱을 채나라로 불러들입시다. 그리하여 초나라를 뒤엎으면 초영왕도 꼼짝 못할 것이요. 초나라 왕이 바뀌게 되면 우리 채나라도 자연히 독립할 수 있소. 조오는 그 계책을 쫓아 망명 중인 두 공자에게 관종을 보냈다. 관종은 진나라에 가서 공자비를 만나고 다음엔 정나라에 가서 공자 흑갱을 만나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 지금 채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공자기질께서 지인 채 두 나라 군사를 일으켜 형님 되시는 두 공자를 귀국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두 공자께서는 속히 채나라로 가셔서 아오님 공자기질을 만나보십시오. 이 말에 두 공자는 크게 기뻐하고 즉시 채나라로 떠났다. 관종은 그들보다 앞서 채나라로 돌아가 조오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조오는 교회까지 나가 두 공자를 영접하며 말한다. 실은 공자기질께서 두 분을 모셔오라는 명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두 분 스스로가 이 일을 성취하도록 하십시오. 공자비와 흑갱은 놀라서 파랗게 질렸다. 조오가 말을 잇는다. 지금 초영왕은 원정을 나가 즐기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초나라엔 군사도 없고 아무런 방비도 없습니다. 지금 초나라에서는 우리 채나라의 신하였던 채유가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또 초나라의 교윤 투성녀는 공자기질과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공자기질께서 거사를 하면 초나라 안에서 반드시 호응할 것입니다. 진나라에 있는 천봉술 역시 초영왕을 좋아하지 않으니 공자기질이 부르기만 하면 곧 달려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나라와 초나라의 모든 군사가 일어나 텅 빈 초나라로 쳐들어간다면 별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공자께서는 아무 염려 마십시오. 이해를 분명히 따져 말하는 조오의 계책을 듣고 공자비와 흑갱은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두 공자가 조오에게 말한다. 우리 형제를 끝까지 잘 이끌어 주오. 세 사람은 짐승을 잡아 입술에 피를 바르고 세 사람이 함께 초나라의 전왕 교보의 원수를 갚을 것을 엄숙히 맹세했다. 그러나 맹서에는 공자기질의 이름을 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공자비, 흑갱과 조오의 이름을 차례로 썼다. 그 맹서는 희생물 위에 얹어서 땅속에 묻었다. 그 일이 끝나자 공자비와 흑갱은 조오의 부하들의 안내를 받아 채나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 공자기질은 아침 식사를 하다가 뜻밖에도 망명 중이던 두 형이 온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몸을 피하려고 일어섰다. 조오가 재빨리 공자기질의 소매를 잡고 말한다.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는데 공자는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이때 공자비와 흑갱이 달려와 기질을 덥석 끌어안고 목 놓아 울며 말한다. 역적 초영왕은 무도하여 형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우리 형제까지 타국으로 내쫓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두 사람은 너의 병력을 빌어 돌아가신 형의 원수를 갚고자 한다. 일이 성공하면 초나라 왕위를 내게 주겠다. 공자기질이 당황하여 말한다. 우선 진정하시고 식사나 함께하며 조용히 상의하기로 합시다. 삼형제가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조오가 모든 관리와 장병들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채공기질께서 이번에 큰일을 도모하시기 위해 형님 되시는 두 분 공자를 부르셨소. 세 분은 이미 교회에서 맹약을 마치셨소. 이제 두 공자부터 먼저 초나라로 들어가시게 할 작정이요. 공자 기질이 깜짝 놀라 조오를 말린다. 나를 모략하지 마오. 이에 조오가 대답한다. 조금 전에 교회에서 맹서를 희생물과 함께 묻은 걸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공은 이 일을 더 이상 감추려 하지 마시오. 어서 속히 이를 성취하고 함께 부귀를 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조오는 시종으로 나가 백성들에게 말한다. 무도한 초왕은 우리 채나라를 멸했다. 그러나 채공기질께서는 우리 채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채나라 백성으로서 어찌 나라가 망하고 종묘의 제사가 폐지된 것을 참을 수 있으리요. 우리 모두 채공을 따라 두 공자와 함께 일제히 우리의 원수 초나라로 쳐들어가자. 채나라 백성들은 조오의 말에 열렬히 호응했다. 그리고 각기 무기를 들고 채공의 강가로 몰려들었다. 조오가 채공기질에게 청한다. 이미 민심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공은 속히 저들을 다스려 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변란이 일어납니다. 기질이 말한다. 어찌하여 그대는 나를 호랑이 등에 몰아태우는가? 장차 이 일을 어쩔 셈인가? 조오가 대답한다. 두 공자는 이미 교회에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속히 채나라 백성들을 동원하십시오. 나는 진나라에 사람을 보내 진공 천봉술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은 어쩔 수 없이 조오의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이리하여 공자비와 흑갱의 부하들, 공자기질 일파는 완전 합세하였다. 한편 조오는 관종을 진나라로 보내 천봉술을 설복시키게 했다. 관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나라로 달려갔다. 그는 도중에서 우연히 진나라 사람 하설을 만났다. 하설은 일찍부터 관종과는 서로 잘 아는 처지였다. 관종은 하설에게 채나라의 독립에 관한 계획을 말했다. 하설이 관종에게 말한다. 나도 진공 천봉술 밑에서 일을 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진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지를 늘 생각했었소. 진공 천봉술은 오래전부터 병으로 들어누워 지금 일어나질 못하고 있소. 그러니 그대는 진공을 만나러 진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소. 이 길로 다시 채나라로 돌아가서 일을 서두르시오. 내가 진나라 사람을 거느리고 그대들의 일을 돕겠소. 그리하여 관종은 채나라로 돌아가서 채공기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조오는 밀사를 보내 초나라에서 벼슬을 살고 있는 채유에게 서신을 전하고 내응할 것을 부탁했다. 채공기질은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먼저 초나라로 출발하려고 했다. 마침 이때 하설이 진나라 백성을 거느리고 채성으로 들어왔다. 하설이 채공에게 말한다. 천봉술은 이미 병으로 죽었습니다. 나는 진나라 백성들에게 대의를 말하고 이번 의거를 돕고자 그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채공기질은 크게 기뻐했다. 그는 조오로 하여금 제나라 사람들을 인솔하게 하여 좌군으로 삼고 하솔로 하여금 진나라 사람들을 인솔하게 하여 우군으로 삼았다. 채공기질이 말한다. 이젠 일각도 지체할 수 없소. 즉시 출발합시다. 이리하여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나라 더욱 영도로 진군했다. 초나라에 있던 채유와 투성녀는 교회까지 나가서 그들을 영접했다. 이때 초나라 용윤 원파는 국내에 있는 약간의 군사를 소집해 성문을 굳게 지키려고 작정했다. 그러나 이미 채유가 성문을 열고 채나라에서 온 군사를 영접해 들인 후였다. 공자기질의 선봉 수무모가 먼저 성 안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외친다. 공자기질께서는 이미 건개 땅을 쳐서 초영왕을 잡아 죽이고 지금 대군을 거느리고 성 밖에 당도하셨다. 원래 초나라 백성들은 초영왕의 무도함을 미워했고 모두들 공자기질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하던 차라 아무도 거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영윤 원파는 세자녹을 모시고 다른 나라로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수무모가 초나라 왕궁을 포위한 후였다. 원파는 궁으로 가지도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칼을 물고 자살했다. 채공기질은 대군을 이끌고 뒤이어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조카인 세자녹과 공자 파적 형제를 잡아 죽였다.
기질은 왕궁을 깨끗이 청소시킨 다음 공자비를 받들어 왕위에 올렸다. 공자 흑갱은 영윤이 되고 공자 기질은 사마가 되었다. 그날 밤 조호가 기질에게 조용히 묻는다. 이번 의거는 공자가 이끌어 성공했는데 어째서 왕위를 형님에게 양보하셨소? 기질이 대답한다. 영왕이 아직도 건계에 살아있소. 그런 만큼 이 나라 운명이 아직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오. 또 형이 둘이나 있는데 내가 왕위에 오르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오. 조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질에게 계책을 말한다. 지금 영왕의 군졸들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으므로 고국 생각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타이르고 소환하면 반드시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때 공자께서 대군을 거느리고 가면 왕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질은 머리를 끄덕였다. 이에 조호는 관중으로 하여금 건계에 가서 초나라 군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리도록 했다. 공자 기질께서 이미 초나라에 들어오사 영왕의 두 아들을 죽이고 공자비를 왕위에 올리셨다. 신앙은 그대들에게 명을 내렸노라. 초나라로 먼저 들어오는 자에겐 바깥 땅을 돌려주지만 늦게 돌아오는 자는 코를 베어 처벌할 것이다. 또 영왕을 따르는 자는 그 죄가 3조까지 미칠 것이며 영왕에게 음식을 주는 자 역시 3조계까지 벌을 내리리라. 이 말을 듣고 군졸들은 일시에 거의 태반이 흩어졌다. 초용왕은 그날도 술이 취해 건계의 궁에 누워 있었다. 이때 정단이 황망히 들어와서 군졸들로부터 들은 사실을 고했다. 왕은 두 아들이 피살됐다는 말을 듣자 마룻바닥에 몸을 던지며 방송통곡했다. 잠시 후 초마군이 달려와서 아랜다. 신앙의 명으로 공자기지를 대장으로 삼아 투성년이 진나라 채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으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초용왕이 크게 노한다. 과인이 평소에 투성년에 대한 대우를 박하게 하지 않았거늘 그놈이 어찌 나를 배반한단 말이냐. 내 차라리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그놈들의 손에 결박당할 순 없다. 드디어 초용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양주로 향했다. 그곳에서 초나라 도읍을 기습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군졸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초용왕은 친히 칼을 뽑아 달아나던 군졸 몇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자량 땅에 이르렀을 때는 남은 군사가 겨우 100명 정도였다. 초용왕이 탄식하며 말한다.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구나. 초용왕은 관과 옷을 벗어 버드나무가지에 걸었다. 정단이 아랜다. 다른 나라 군사를 빌어와서라도 끝까지 싸우도록 하십시오. 초용왕이 대답한다. 어느 제후가 나를 반겨주겠소. 군사를 청해봐야 모욕만 당할 뿐이오. 정단은 초용왕이 자기 계책을 따르지 않자 의상과 함께 도망쳐 초나라로 돌아갔다. 정단마저 달아나자 초용왕은 홀로 방황했다. 이제 그를 따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초용왕은 몹시 배가 고팠다. 마을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얻으려 했으나 길을 알 수 없었다. 군사들이 달아나며 신앙의 법령이 매우 무섭다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겁이 나서 초용왕을 보고도 피했다. 이리하여 초용왕은 3일 동안을 계속 굶주리며 방황했다. 마침내 초용왕은 길거리에 쓰러진 채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지난날 숨은지기로 있었던 주라는 사람이 초용왕의 곁을 지나게 되었다. 주는 쓰러져 있는 초용왕을 발견하고 즉시 꿇어 엎드렸다. 초용왕이 주를 보고 말한다. 과인이 벌써 사흘째 굶었다. 그대가 밥을 좀 얻어다 주겠느냐. 주가 대답한다. 백성들이 모두 신앙의 법령을 무서워하니 신이 어디 가서 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초용왕은 한숨을 쉬며 주를 곁에 앉게 하고 그 무릎에 머리를 뉘었다. 초용왕이 그대로 잠이 들자 주는 자기 무릎 대신 흙덩이로 왕의 머리를 괴어주고 황망히 달아났다. 잠에서 깬 초용왕이 주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머리 밑을 만져본즉 자기가 베고 있는 것은 흙덩이였다. 초용왕은 하늘을 우러르며 흐느껴 울었다. 얼마 후 저편에서 또 한 사람이 작은 수레를 타고 왔다. 그 사람은 울음소리를 듣고 수레에서 내렸다. 그는 쓰러져 울고 있는 초용왕을 보고 황망히 꿇어 엎드렸다.
초용왕이 눈물 어린 눈으로 묻는다.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이 대답한다. 신의 성은 신이며 이름은 해입니다. 지난날 대왕 밑에서 벼슬살이를 한 바 있는 신무의 자식이 옵니다. 신의 아비는 지난날 대왕께 2차례나 죄를 지었건만 대왕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의 아비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내 2번이나 대왕의 은혜를 입었으니 다음날 왕께서 혹 어려운 때를 당하시거든 너의 목숨을 바쳐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이 어찌 아비의 유언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영도가 함락되고 공자비가 왕위를 차지했다는 소문을 듣고 신은 즉시 건개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대왕이 계시지 않기에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왕을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방에 공자기질의 부하들이 깔려 있으니 대왕은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신의 집으로 가사이다. 신의 집은 누추하지만 이곳에서 과히 멀지 않습니다. 대왕께서는 잠시 신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앞날을 도모하도록 하소서. 말을 마친 신에는 꿇어앉아 초용왕에게 마른 음식을 바쳤다. 초용왕은 겨우 기운을 차려 일어섰다. 신에는 초용왕을 부축하여 수레에 태우고 급히 자기 마을로 돌아갔다. 초용왕은 시내의 농장에 있는 보잘것없는 집으로 들어갔다. 살인문은 쓰러져 있고 방문은 매우 낮았다. 초용왕은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여 쉴 새 없이 눈물만 흘렸다. 시내가 음식상을 바쳤으나 왕은 음식을 들 생각은 않고 계속 울기만 했다. 그날 밤 시내는 자기의 2딸을 방에 들여보내 왕을 위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왕은 옷도 벗지 않은 채 밤새 탄식만 했다. 밤이 오경쯤 되었을 때 초용왕의 탄식 소리가 그쳤다. 그리고 방 안에서 시내의 2딸이 나와 아버지에게 고한다. 왕께서 목을 메어 자살하셨습니다. 시내는 크게 슬퍼하며 손수 왕의 시체를 염하고 자신의 2딸도 죽여 왕과 함께 묻었다.